안녕하세요. 리그레이션과 소프트 벡터 머신 세션을 맡게 된 11기 홍채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 오늘 다뤄야 할 개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머신러닝 기본적인 거 개화를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도학습이 뭔지, 그리고 이제 지도학습의 리그레이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리고 SVM까지 하고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입니다. 그 머신러닝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이랑 비지도 학습이랑 강화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세 개 다 세션에서 다룰 거고 저는 오늘 이 지도 학습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각각의 학습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X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Y라는 라벨, 즉 정답값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도 학습과 달리 라벨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X 데이터에 대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을 해가지고 뭐 특징을 추출하거나 그런 걸 말하고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뭐 보상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를 학습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요? 일단 사람이 막 혼자서 컴퓨터 없이 데이터 막 특징 찾고 추출하고 분류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 계산을 수행을 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는 머신러닝에 대한 개발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머신러닝의 개념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 아더 사무엘의 정의가 좋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야인데요. 어떤 분야라고 하면은 컴퓨터한테 학습의 능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따로 하지 않고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그 분야를 공부하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라는 큰 분야 안에 머신러닝이랑 뒤에 나중에 배울 딥러닝이 존재를 하고요.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랑 프로그램을 직접 짜가지고 컴퓨터한테 넣어주면은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출력을 하였는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랑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넣어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출력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공부할 때 알아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일반화인데요.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단순화시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일반화가 머신러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예시를 적어보았는데요. 여러 나무 사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학습을 시킬 때 컴퓨터는 스스로 나무의 특징을 추출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무는 뭐 초록색이거나 밑에 뭐 갈색 봉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보지 못한 데이터, 즉 새로운 나무 사진을 보았을 때 나무라고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측을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지 않은 언신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목적이 일반화다. 이거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오버피팅, 과적합이 있는데요. 이 과적합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일반화에 실패한 경우를 뜻합니다. 즉, 이거를 좀
이렇게 밑에다가 써봤는데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트레이닝 에러보다 더 크게 되면은 과적합이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머신러닝의 목적이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이게 학습을 시켰는데 너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피팅이 되어가지고 이제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예측을 하지 못하는, 즉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너무 잘 피팅이 돼가지고 보지 못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런 데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보지 못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오버 피팅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오버피팅을 막아야지 이제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버피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먼저 학습 데이터의 개수를 늘리면은 오버피팅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 알다시피 데이터의 개수를 무한정 늘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데이터 막 전처리도 해야 되고 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정교화인데요. 이 정교화를 통해서 오버피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3장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라스와 리치 정교화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요. 이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손실함수, 이 손실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가 우리가 지금 피팅을 하고자 하는 그 함수가 좋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을 할 건데요. 이 손실함수에다가 규제항을 추가를 해가지고 너무 잘 이렇게 피팅되지 않게끔 조금 규제를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나중에 딥러닝 스터디 할 때도 나올 거니까 그냥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오버피팅을 막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 학습 과정을 저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정답함수 F스타라는 게 존재를 할 겁니다. 이 정답함수 F스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데이터셋 X가 들어왔을 때 올바른 정답값을 출력을 하는 정답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GX는 이 정답함수와 가까운 함수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GX가 될 수 있는 후보함수 라지 G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 GX가 될 수 있는 함수는 아주 무수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후보 함수를 뭐 ax 플러스 b와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딱 한정을 지어가지고 후보 함수를 정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적합을 하기가 쉬우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gx가 정답 함수인 f 스타와 비슷해지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때 요 세타라는 게 있는데요. 요 세타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듯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요 기울기 값이랑 편차 값을 그 적합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정답 함수와 비슷한 함수인데, 그러면은 이 정답 함수와 비슷해지고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는 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 대한 포인트와이즈 로스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이 지금 g 세타의 xi 같은 경우에는 예측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정답값과의 그 손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와이즈 로스를 다 합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뭐 평균을 씌우거나 해가지고 손실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의 목표는 정답함수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정답함수인지 정답함수와 비슷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실함수를 사용을 한다 했죠. 즉 결국 로스를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해가지고 정답 함수와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학습을 하는 거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로스를 작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작게 하다 보면 오버피팅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적합이 돼가지고 오버피팅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버피팅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머신러닝 전반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머신러닝의 목적인 일반화, 머신러닝의 목적은 일반화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로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로스로 판단을 하지만 오버피팅에 유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델을 학습 데이터에 너무 적합시키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은 데이터셋을 확인을 하고 함수를 설정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로스를 줄여나가면서 모델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그림의 학습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머신러닝에 대한 그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은 세 가지 학습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란 정답, Y 레이블이 존재하는 학습 방법으로 입력과 출력 데이터 쌍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린 머신러닝 학습 과정과 비슷해가지고요. 이것도 복습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라벨 Y의 변수 종류에 따라서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Y 라벨 값이 연속형 자료이면은 우리가 리그레션으로 하고, 그다음에 Y 라벨 값이 범주형 자료이면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 간의 함수적 관계를 탐색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몇 개의 클래스 라벨 중 하나를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클래스의 개수에 따라서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 지도학습의 예시를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미지 분류도 지도학습 중에 하나겠죠. 이미지라는 데이터 X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정답인 홀스, Y, 라벨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이미지 분류도 지도학습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텍스트 분류도 지도학습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거를 저희가 이진 분류를 하게 된다면은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슬픔으로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네거티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문장에 대한 정답값이 존재를 하고 이거를 이제 모델이 잘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가격 예측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날짜에 대한 가격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게 약간 시계열 자료인데 요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값을 예측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지도학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약을 하자면은 지도학습이란 정답이 존재하는 학습 방법으로 입력과 출력 데이터 쌍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의 종류로는 이제 라벨 Y의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Y가 연속형 변수일 때는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고 라벨 Y가 범주형 변수일 때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리그레션 그리고 뒤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얼 리그레션인데요. 이 리니얼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홍사님께서 통계적인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여기서는 좀 머신러닝 관점에서 리니얼 리그레션을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 방법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독립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리니얼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으로 얘도 독립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랑
다중 선형회귀 분석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선형식을 구하는 게 이 선형회귀 분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세션에서 다 했던 내용이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단순 선형회귀 분석, 다중 선형회귀 분석으로 나뉘어진다고 했는데요. 먼저 단순 선형회귀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 한 개로 중수 플러스 y에 대한 영향을 파악을 할 때 단순 선형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고요. 선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절편이 베타 제로이고 기울기가 베타 1인 1차 함수로 출력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이때 회귀계수, 즉 학습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 제로랑 베타 1이 되겠죠. 왜냐하면 x1이랑 이거 y는 다 구할 수 있는 그냥 상수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구하는 거는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중선형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 K개로 종속변수 Y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 다중선형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형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편과 기울기로 이루어진 초평면의 식을 출력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델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회귀계수, 즉 학습 파라미터는 베타 제로부터 베타 K가 되겠죠. 이제 초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P-1차원인 평평한 부분 공간인데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처가 10개이면은 9차원의 초평면이 생기고 뭐 피처가 3개이면은 2차원의 초평면이 생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회귀계수 베타 K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했으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귀계수의 의미는 x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다른 변수들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도 복습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귀계수 베타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은 OLS 최소 자승법이랑 MLE 최대 오도법이 있는데요. OLS 같은 경우에는 잔차 제곱을 최소화하는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의 xi 이게 지금 y 햇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정답 값이랑 우리가 예측한 한 값의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호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했었죠. 관측치가 주어진 상태에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분포의 모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OLS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베타를 추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손실함수가 될 텐데 왜 리그레션의 로스 펑션을 OLS로 정의를 할까요? 잔차 절대값 써도 되고 내제곱값 써도 되는데 왜 잔차의 제곱값을 쓸까요? 저도 몰랐는데 공부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에서 베타 회귀계수 추정할 때 OLS랑 MLE를 사용을 한다는데 이 MLE로부터 이 OLS를 추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x 세타에 대한 요게 지금 그냥 선형 회귀 요 x 세타에 대해서 요 y 값이 나오는 확률 분포를 지금 정의를 하였고요. 요거를 이제 정규 분포로 분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이 w 그냥 이거 그냥 w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X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Y 이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왜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게 지금 그 회기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잔차들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띄고 요게 지금 y-값인데요. 요 y-값이 요 회기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를 근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y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거고요. 이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MLE 같은 경우에는 Y가 나올 수 있는 분포의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포의 모수값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대값을 찾는 것보다는 최소값을 찾는 게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네거티브, 그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일단 로그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네거티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요게 지금 요거고요. 요게 지금 요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분포식 그 2파이 시그마 제곱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1에 x 마이너스 뷰의 제곱, 요게 아마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우리는 얘를 이제 최소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은 시그마 제곱이 있고 요거는 아마도 이게 WTX가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W 값을 찾는 게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은 그냥 우리가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지우고 요 W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XW니까 요거를 그냥 놈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고요. 요거를 또 풀어서 써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2분의 1 빼고 여기 보면은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잔차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뭐 잔차 제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로 만드는 W의 값을 찾는 건데 즉 W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OLS와 비슷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넘어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요거를 최소화하는 W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했을 때 0 나오는 값을 찾으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요 미분한 거는 제가 뒤에 노멀 이퀘이션 이렇게 미분해서 정리한 거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풀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를 찾는 거기 때문에 W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멀 이퀘이션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MLE를 통해 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까지 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그레션에서 손실함수를 OLS로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될 것 같고 저도 공부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해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보고 직접 풀어가면서 하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가지고 앞에서까지는 회귀변수 베타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간단한 예시인데요.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셋이냐면은 키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몸무게를 예측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키가 x가 되고 거기에 대한 라벨이 몸무게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x, y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가 될 수 있는 후보 함수로는 제가 선형 함수로 한번 범위를 축소를 시켜볼게요. 그래가지고 gx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가 될 때고 이때 파라미터 세타는 a, b가 되겠죠. 이게 학습 파라미터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손실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OLS를 손실함수로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잔차 제곱으로. 그래서 요 예측값과 정답값에 대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잔차의 제곱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잔차의 제곱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 잔차 제곱의 합을 미니마이즈 하는 값을
요 베타 제로, 베타 원을 찾을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최소로 만드는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찾기 위해서는 요거를 베타 제로랑 베타 원으로 각각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값이 0이 나오는 값을 찾으면은 최소로 만드는 베타 제로, 베타 원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손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3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서 한번 쭉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풀어 써놓은 거여서 아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스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베타 제로랑 베타 원으로 이루어진 2차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최소로 만드는 베타 제로, 베타 원을 구하기가 쉽겠죠. 그냥 미분해가지고 미분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3개 주어지고 피처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풀어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쭉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런데 피처가 엄청 많고 독립변수가 엄청 많고 데이터 수도 엄청 많을 때는 그때는 이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직접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냐 할 때 노멀 이퀘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어떻게 노멀 이퀘이션이 나오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앞서 보여드렸던 그 ML이랑 OLS 넘어가는 부분 거기를 잘 보시면은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머신러닝의 목적은 일반화 성능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랑 반대해서 오버피팅이 생기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정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회귀계수에 관한 규제항을 추가를 함으로써 영향력이 없는 입력 변수의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오버피팅과 다중공선성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입력 변수가 있을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력 변수의 회귀계수의 값을 0에 가깝게 가져가서 변수를 없앨 수가 있겠죠. 규제항을 추가를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요 장차 제곱 합을 미니마이즈 하자고 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규제항을 추가를 함으로써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리치랑 라쏘 정교화가 있는데요. 먼저 리치 같은 경우에는 입력 변수들이, 즉 독립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그 출력 변수, 종속 변수한테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제 회귀계수의 제곱합을 이 규제항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미니마이즈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쏘 같은 경우에는 출력 변수에 미치는 입력 변수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경우에, 편차가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독립 변수는 조금 영향을 주고 x2라는 변수 너무 크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영향력 편차가 큰 경우에는 라쏘 정교화를 사용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회귀계수의 절대값 합을 이 규제항에 대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람다가 있잖아요. 이 람다가 뭐냐면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람다 값이 크면 클수록 규제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언더피팅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 람다 값을 적게 해가지고 너무 규제를 없애버리면은 반대로 오버피팅이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단순 선형회귀랑 다중 선형회귀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회귀계수 베타의 추정법은 OLS 최소자승법이랑 ML이 최대호도법으로 이 베타를 추정을 한 거를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향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 리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규제항을 넣고요. 그다음에 독립 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편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라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규제항으로 넣어가지고 오버피팅을 막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리니어 리그레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로지스틱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y가 범주형이면서 0 또는 1인 경우 사용되는 회귀 모델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 확률이 0.5가 넘으면 해당 클래스에 속한다고 예측을 하고 넘지 않으면 해당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다고 예측하는 이진 분류 문제가 있고요. 이 범주가 3개 이상이 되어버리면 다중 클래스 분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는 수신된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진 분류할 수 있고요. 발견된 종양이 악성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 지금 y가 종속 변수가 지금 범주형 변수잖아요. 이런 경우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적합을 시켜버리게 되면 피팅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적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알기 위해서는 오즈랑 로짓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오즈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을 실패 확률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성공 확률인 P가 실패 확률인 1-P보다 몇 배 높은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오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짓은 더 쉽습니다. 로그, 오즈에다가 로그를 씌운 것인데요. 오즈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입력값의 범위가 원래는 0부터 1이었는데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뀌게 됩니다. 안 어렵죠? 네,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펑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로지스틱 펑션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여기에 지금 선형회귀 모형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로지스틱 펑션은 선형회귀와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합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wx 값에 따라서 x 값이 달라지는데요. wx가 0보다 크면은 1로 분류하고 wx가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분류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 0.5를 중심으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WTX가 0보다 크면은 1로 분류하고요.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맞죠? 아닌가? 제가 틀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도 이제 W 값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로지스틱 펑션의 파라미터 W의 최소값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이제 최대호도법, 앞서 설명드렸던 최대호도법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그 과정을 다 써놔서 쭉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성공 확률의 곱이랑 실패 확률의 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로그를 보통 씌운다고 했잖아요. 단조 증가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쭉쭉쭉 써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최대화하는 더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최소화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함수 전체를 음수로 만들어가지고 최대화 문제를 최소화 문제로 바꿔서 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이 되는데요. 이때 이 손실 함수를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손실 함수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 어떤 슬라이드 보면 첫째 줄 라이클리후드 정의를 할 때, 네, 슬라이드에서 yi는 0이랑 1이 나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1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둘 다 1로 붙여야 되니까. 어디? 다음 주. 여기. 그러면 그 앞에랑 저희 어디가 여기일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라이트 소식 첫 번째 그래, 셀렌 function 집어넣기 전에 네. yi가 0인셋이랑 1인셋 부분을 하려고 쓰신 것 같은데 네. 둘 다 1로 그러게요. 여기가 0이겠죠? 보통 성공을 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오, 여기가 0입니다. 네. 그 이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를 손실함수로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얘를 최소화하는 W 값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확률비와 오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머신러닝 할 때는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EDA 할 때 특히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의료 쪽이나 생명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계를 그 해석하는 게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공부를 했는데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알아야 돼가지고 가지고 와 보았고요. 확률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확률비고요. 위에 있는 게 확률비고 밑에 있는 게 오즈비가 되는데요. 확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확률을 요거로 정했을 때 요 식이랑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요거의 비율을 이제 확률비라고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값이랑 K 값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즈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요게 지금 오즈고요. 요거에 오즈 B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2의 B1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A랑 K 값을 몰라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용을 할 때는 오즈비를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울기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근데 이거는 들어도 복습해도 뭔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 해석은 나머지 변수는 모두 고정시킨 상태에서 한 변수를 1만큼 증가시켰을 때 변화하는 오즈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즈비는 앞에서 보았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 경우에 x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오즈는 2의 b1배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어서 열심히 찾아서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잘은 안 써져 있는데 이게 지금 폐암 걸린 환자고요. 폐암에 안 걸린 환자 그리고 담배에 노출되지 않은 요건데요. 폐암에 걸린 사람이 상식적으로 담배를 폈을 확률이 높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건데요. 환자군이 노출되었을 오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 비율을 실패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가정이고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C분의 A, 그 다음에 대조군도 똑같이 D분의 B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요게 분자에 있고 요게 분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AD가 맞는 거고 요 CB가 잘못된 거죠. 환자인 사람은 담배를 노출이 됐을 테고 폐암이 아닌 사람은 담배에 노출이 안 됐을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요 오즈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7127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즈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폐암 환자는 폐암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담배에 노출된 오즈가 1.7127배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 봐도 오즈라는 게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정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DA 하실 때 혹시 Y 변수가 범주형이신 분들은 분명 로지스틱 회계를 쓰셔야 할 텐데 이걸 참고를 해서
해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거는 이진 분류였잖아요. 0이랑 1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가 2개 이상이 되면은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하고요. 이 다중 클래스 분류는 어떻게 하냐? 원 vs 레스트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으면은 요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의 레스트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예측 요거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로지스틱 펑션을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소프트맥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펑션의 다차원 일반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추가한 건데요. 뒤에 딥러닝 배울 거잖아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보통 확률 분포를 얻기 위한 마지막 활성화 함수로 많이 활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맥스 펑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에 들어오는 값들을 확률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별 확률 값들의 총합은 항상 1이 되겠죠? 확률이니까. 그래가지고 X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라벨 값이 있고 요 S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W는 그 기울기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피처마다 클래스마다 따로따로 존재를 하겠죠. 그거를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았던 로지스틱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근데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알면은 좋은 게 i가 클래스 수라는 거. 이거 알면은 이거는 읽어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선형 회기를 지금 넣어가지고 쓴 식이고요. 보통 우리가 볼 식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도 한번 가지고 와 보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로직 값을 추출을 해가지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가지고 확률 값을 도출을 해 되겠지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확률값을 도출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클래스 중에서 이거예요. 뭐 첫 번째 클래스예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이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클래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중간 과정에 뭐가 있습니다. 바로 원하드 인코딩인데요. 원하드 인코딩은 아마 여기서보다는 그 자연어 처리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단어 집합의 크기를 벡터의 차원으로 하고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인덱스에 1의 값을 부여하고 다른 인덱스에 0을 부여를 해가지고 단어를 벡터 형식으로 표현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 첫 번째에다가 1을 부여하고 나머지에다가 다 0을 넣고 강아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두 번째에다가 1을 넣고 나머지에다가 다 0을 넣고 이런 식으로 원하드 인코딩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소프트맥스를 사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한 번에 하나의 클래스만을 예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정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y-로 도출을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원하드 인코딩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또 좋은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로짓을 도출을 한 거고요. 로짓을 소프트맥스 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률 값이 가장 높은 애를 1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0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클래스 1이 이 데이터는 클래스 1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스 수에 따라서 이진 분류랑 다중 분류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즈 성공을 실패로 나눈 요 값이랑 로짓 여기다가 로그는 씌운 값
그 다음에 로지스틱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이랑 선형회계를 결합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때 파라미터 W의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MLE, 최대호도법을 활용을 했고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출한 손실함수가 이징 크로스 엔트로피였죠. 그리고 다중분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확률값을 도출을 하고 이후에 원학 인코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를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입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은 머신러닝 분야 중 하나로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이고요. 클래스가 다른 데이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촉방면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은 기본적으로는 이진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이지만 다중 분류로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프트 벡터 머신은 초평면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으로 무조건 직선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이퍼플레인은 앞서 설명을 드렸죠. n 차원의 공간에서의 하이퍼플레인은 n-1차원의 서브스페이스를 의미를 하고요. 이것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데이터랑 노란색 데이터가 있는데 1번 소프트 벡터 머신이랑 2번이랑 3번 분류기 다 이 데이터들을 잘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분류기 세 개가 모두 다 좋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겠죠?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냐? 각 클래스로부터 모두 멀리 떨어진 요 중간에 있는 빨간색 분류기가 가장 좋은 분류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즉슨 마진을 최대화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플레인이랑 소프트 벡터와의 최소 거리 합인데요. 그러면 소프트 벡터라고 하는 거는 선과 가장 가까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지만 뭐 요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파란색 쪽에서는 요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각각 소프트 벡터고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요건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진을 최대화를 하게 되면은 아주 강건한 모델이 되고요.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겠죠. 이렇게 마진을 최대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여기 오더라도 1번이랑 3번은 잘 분류를 하지 못하는데 이 2번은 강건하게 잘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상치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받는 정도인데요. 예시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5개가 있는데요.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에 평균은 3이고 중앙값은 3이죠. 그 다음에 1, 2, 3, 4, 100이 있으면 평균은 20이고 중앙값은 3이겠죠. 즉 여기서 보면은 상식적으로 100이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평균은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값이 크게 변하는데요.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들어오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값이 바뀌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은 로버스트하지 않고 중앙값은 로버스트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그 소프트 벡터 머신은 분류기와 각 클래스의 데이터 간의 마진을 크게 하여 일반화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SVM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반화 능력을 최대화, 머신러닝의 목적이라고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앞에 바로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말입니다. 파란색 포인트에 노이즈가 생겨서 이렇게 더 오른쪽에 포인트가 찍힌다면 노란색은 이렇게 왼쪽에 찍힌다면은 이렇게 첫 번째랑 세 번째 분류기는 제대로 분류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검은색 선은 로버스트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진을 최대화를 했을 때 로버스트니스도 최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진을 지금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는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마진이 0.31이고 두 번째는 1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06으로 마진 값이 제일 높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가장 좋은 분류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플레인을 먼저 수리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W0 더하기 W1 X1, W2 X2는 0 이렇게 선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플러스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플레인보다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1보다 큰 값이어야 되겠고 마이너스 플레인보다 아래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의 관계를 보면은 얘네가 평행이동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죠. 근데 이거를 좀 수리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행렬로 바꿔서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플레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플러스 플레인을 마이너스 플레인 이렇게 평행이동 그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플러스 플레인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 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로 아니 이렇게 말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 w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걸 공부했을 때 왜 이거를 더하지 싶었는데 제가 선형대수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wx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거 w 곱하기 x는 0이면은 얘랑 직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x면은 요게 w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직교를 하기 때문에 w는 요 방향으로 가는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람다를 붙이게 되면은 여기에 배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x 마이너스에다가 람다 w를 더해서 평행 이동을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고요. 그래서 식을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얘를 또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요 람다 값을 우리가 WTW분의 2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요. 요 람다는 요 W 요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있고 예. 그래서 마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적 함수는 이 마진을 최대화해가지고 최대화하는 좋은 분류기를 찾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은 저 마진을 수리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저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마진을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x 플러스랑 x 마이너스의 거리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L2 놈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플레인에서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를 빼주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요것만 남게 되고 요거를 요 CF 보시면 알 겁니다.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얘도 이제 L2 놈으로 다시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마진은 W 논분의 2라고 우리가 수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요 평행 이동만 잘 이해를 하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W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진을 맥스한다는 거는 아까 마진을 M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맥스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화하는 게 저희한테는 좀 익숙하고 풀기 쉽기 때문에 얘를 그 역수를 취해가지고 최소화하는 문제로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W의 L2 놈이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앞서 봤듯이 이렇게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목적 함수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W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오분류되는 데이터 허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그 사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오차를 또 허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차를 허용할 때 사용하는 변수를 슬랙 베리어블이라고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일반화 성능, 우리가 머신러닝의 목적이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화 성능이 크게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 오분류 일어나도 완벽하게 분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 규제항 넣는 거랑 약간 비슷하죠.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서 자신이 원래 속해 있어야 하는 클래스의 소프트 벡터를 지나면서 분류 촉평면과 평행한 촉평면 요 2를 뜻합니다. 요거랑 오분류를 일으키는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목적 함수를 여기까지만 정의를 하였는데 요 오분류를 허용하는 요 항을 추가를 함으로써 목적 함수를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C의 사인은 오분류되는 데이터를 허용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이때 C는 그 앞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도 봤듯이 그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잖아요. 얘도 C도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 값을 우리가 크게 잡으면은 트레이닝 에러를 많이 허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C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트레이닝 에러를 많이 허용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언더피팅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도 우리가 잘 조정을 해가지고 적합한 값을 찾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개념과 관련해서 하드마진이랑 소프트마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드마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뭔가 너무 딱 맞게 분류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C값을 높게 설정을 하면은 이 분류하는 거를 오분류를 허용하지 않겠다, 잘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류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에 너무 민감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마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분류되는 데이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값을 낮게 설정한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샘플을 유연하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자칫하다가 너무 작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언더피팅이 반대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수리적인 모델링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촉평면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촉평면은 P 차원에서 형성되는 촉평면이고요. 목적 함수는 우리가 앞서 단계를 거쳐오면서 목적 함수를 정의를 했죠. 근데 우리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답값이 y가 1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예측값도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답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예측값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둘이 곱하면은 항상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런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약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SBM을 학습한다는 것은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고 이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요런 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냐? 이제 앞 세션에서 우리 라그랑주 순서법 배웠었잖아요.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이 제약 조건을 목적 함수로 옮김으로써 제약 조건이 없는 걸로 만드는 거. 그거 라그랑주 순서법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적의 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요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적의 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그냥 라그랑주 상수법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앞서 했기 때문에 요 KKT 컨디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를 잘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비선형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분류는 아주 이상적인 거고요. 보통은 이런 것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커널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리니어리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이 데이터의 차원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X가 이런 X1, X2의 2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요 Y라는 이거를 매핑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Y라는 매핑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3차원 데이터로 변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찌저찌 잘 하다 보면은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겠죠?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비선형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거를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데이터의 차원을 증가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차원 증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차원을 증가시키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리니어 바운더리를 쓰는 이유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런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차원을 너무 증가시키다 보면은 이런 게 다 어긋나겠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커널 펑션인데요. 네, 잠깐만. 아니 근데 커널 펑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진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커널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매핑 펑션이랑 이너 프로덕트, 내적합을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입력 벡터를 받아 두 벡터 간의 유사도 또는 내적합을 계산하는 함수로 실제로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변환하지 않더라도 이 커널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차원 공간에서의 내적을 통해 고차원 공간의 내적을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고차원 공간에서의 내적 당연히 계산량 많고 계산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 고차원의 내적을 저차원 공간의 내적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커널 펑션을 알고 저차원 공간에서의 내적의 값을 알면은 이 고차원 내적을 바꿔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왜 갑자기 내적을 구하고 왜 이러냐? 네, 지금 당장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앞에서 봤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은 네, 이거는 그 라그랑주 승수였던 것 같고요. 2분의 1을 i의 j의 알파 i의 알파 j의 y i의 y j의 x i의 벡터의 x j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있잖아요. 입력 데이터에 대한 내적을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그 로스함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저차원 공간에서의 내적인데 우리가 커널 펑션 이렇게 비선형적인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매핑 펑션으로 y 이거 사용을 했었죠.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요거에 요거의 내적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고차원 공간에서의 내적이잖아요. 얘는 계산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커널 펑션이랑 요 저차원 공간에서의 내적을 알면은 요거를 대체해가지고 쉽게 풀 수 있다. 요게 커널 트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 이상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K가 커널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커널 펑션을 다항 함수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함수인데 D가 2인 다항 함수로 커널 펑션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x1, x2라는 벡터랑 z1, z2라는 벡터의 내적을 계산을 할 건데 지금 x랑 z 내적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커널 펑션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요거를 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얘를 다시 내적으로 바꿔보면은 이런 식의 3차원의 내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x1, x2, z1, z2를
요렇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요 커널 펑션을 통해서 지금 바꾼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의 그 매핑 펑션은 이런 식으로, 매핑 펑션을 통한 x1, x2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요 3차원으로 바꾼 요 벡터들의 내적은 요렇게 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죠. 근데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의 x1, x2, z1, z2가 결국은 커널 그냥 이거 한꺼번에 쓸게요. x, z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커널 펑션을 알고 요거의 내적, 왜 내적을 알아야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 펑션을 알고 요거 그 입력 벡터의 내적을 알게 되면은 요거를 대체를 해가지고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커널 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널 펑션을 통해서 저차원 공간에서의 데이터를 고차원으로도 바꾸었고 요거의 내적도 구해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괜찮나요?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했는데 괜찮죠? 네. 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커널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선형함수, 다항함수, 가우시안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테고요. 자, 근데 이 커널 펑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비선형성이 증가해가지고 복잡한 분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으나 이게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버피팅이 되겠죠. 왜냐하면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완전 적합을 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멀티클래스 소프트 벡터 머신인데요. 이제 앞에서는 그냥 이진 분류였잖아요. 여기는 지금 클래스가 2개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뜻하고요. 앞서 소개했던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정상과 분량을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으면은 이 멀티 클래스 소프트 벡터 머신은 불량인 불량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유형의 불량인지 분류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클래스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냐?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다중 클래스 그 로지스틱에서의 다중 클래스 분류 거기서 사용한 거랑 비슷한 방법인데요. 원 vs 레스트 방법 다음에 원 vs 원 방법이 있는데요. 원 vs 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별로 해당 클래스와 나머지 클래스를 구별하는 모델을 만들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각 모델 중 가장 높은 출력값을 가진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요. 원 vs 원 같은 경우에는 n개의 클래스 중 2개의 클래스를 선택하여 하이퍼플레인을 만드는데 이를 모든 조합에 대해서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각 모델마다 클래스를 예측해서 가장 많이 예측된 클래스로 분류하는 투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자, 원 vs 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 중 가장 높은 출력값을 가진 클래스로 분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모델 1, 모델 2, 모델 3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확률이 1.0 마이너스 5.5, 2.5로 나왔으면 지금 확률이 모델 3에서 가장 크게 나오죠. 그랬을 때 네모로 예측을 하는 것을 원 vs 레스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 vs 원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마다 클래스를 예측해서 가장 많이 예측된 클래스로 분류하는 투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해놓고 요거를 분류하는 소프트 벡터 머신 이렇게 했을 때 이 하트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고 얘 없애고 얘네 둘만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이 하트는 네모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마지막으로 얘를 없애고 얘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하트는 우리가 네모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대2의 그 투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트라는 테스트 데이터를 네모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 vs 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퍼플레인도 얘기를 했었고 마진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런 분류기가 가장 좋은 분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소프트 벡터 머신의 최적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 최적의 해인 W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라그랑주 순수법을 사용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제약 조건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넌리니어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로 선형으로 그 분류할 수 없는 애들을 데이터의 차원을 증가시켜가지고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 커널 트리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멀티 클래스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제 머신러닝의 첫 시작이어가지고 제가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목적은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완전 딱 피팅이 되는 오버피팅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확인을 하고 함수를 설정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로스를 줄여나가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이랑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지도학습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존재하는 학습 방법이었고 이 지도학습의 종류로는 그 라벨 Y의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그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면은 폐기, 범주형 변수이면은 분류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에 포함되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회계계수 베타의 추정법이 어떻게, 왜 우리가 OLS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MLE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거를 가지고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거기에 규제항으로는 리치랑 락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이진 분류가 있고 다중 클래스 분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즈, 성공을 실패로 나눈 요거랑 로그, 값이온 로짓이 있었고요. 로지스틱 펑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1 이렇게 하고 선형획이랑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파라미터 W의 최적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MLE 최대 오도법을 활용을 했고요. 요거 식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손실함수 이징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가 다중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확률값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원핫 인코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클래스 중에서 하나를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프트 벡터 머신이었는데요. 얘도 이진 분류가 있고 다중 분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이진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이랑 마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소프트 벡터 머신을 찾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 이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서 라그랑주 순수법을 활용을 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제약 조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선형 SVM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애들은 데이터의 차원을 증가를 해가지고 선형적으로 나눌 수 있게끔 했고요. 근데 차원을 증가하다 보면은 계산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효율적이고 계산량이 적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커널 트릭을 사용을 했었죠. 커널 펑션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상량도 감소하고 단점도 극복을 하지만 차원이 높아질수록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클래스 SVM 같은 경우는 원 vs 레스트랑 원 vs 원 해가지고 두 가지 알려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오늘 지도학습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